서울 당산동에 살았던 67의 이혜자 씨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전화기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자식들이 연락했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하지만 대부분 실망으로 끝나곤 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애자 씨가 이제는 자식에게서 정을 떼야 하는 일대결심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자 씨는 옆집에 살고 있던 얌전하고 과묵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새 아이의 부모가 되었죠. 첫째 딸 희정, 둘째 아들 영수, 그리고 막내딸 희연이. 이 아이들은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하루 종일 아이들을 챙기고 밤이면 그날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웃고 울고 제 모든 시간과 에너지는 오롯이 아이들에게 바쳐졌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당연하고 행복한 일이었어요. 남편은 성격이 워낙 얌전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점잖아 보였지만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가끔 술에 취해 들어올 때도 있었죠. 그럴 때면 속상한 마음에 제가 잔소리를 늘어놓기도 했어요. 가장으로서 혼자 벌어 애들 셋을 키우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가난한 삶을 겪어서인지 돈에 대한 집착이 유난히 강했어요. 남편에게 생활비를 탈 때면 꼭 한 번씩 자존심이 상했죠.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 아껴 써야지.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상해서 당장이라도 밖에 나가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애 셋 딸린 유부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제 친구는 식당 주방일이라도 해보라며 권했지만 직접 식당에 가서 잠깐 일해보니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고작 며칠 일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말았죠. 그렇게 저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게 됐어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때 왜 그리 용기가 없었을까 싶어요. 한 번이라도 부딪혀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마음 한구석에 늘 자리 잡고 있답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에 맞춰 살아가면서 남편의 성격에 맞춰 작은 돈도 아끼고 아껴야 했던 세월. 제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날들이었죠.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 나는 걸 보여주기 싫어서 제가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참는 게 습관이 되고 그게 인생인 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런 제가 마음속으로는 늘 꿈꿨던 게 있었어요. 언젠가 이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보는 거요. 큰딸 희정이는 어릴 적부터 꼼꼼하고 책임감 강한 아이였어요. 동생들을 잘 챙기며 마치 엄마 같은 존재로 가족 안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죠. 학교에서도 항상 모범생으로 불리며 선생님들의 칭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 희정이가 고등학교 시절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갈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죠. 그러나 기쁨도 잠시 남편은 교환학생 프로그램 비용과 관련된 문제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우리 집 사정 뻔히 알면서 그런데 보내달라고 하냐? 안 된다. 네가 미국 가봤자 뭐가 달라지겠냐? 그냥 여기서 공부나 열심히 해. 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희정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반대에도 큰딸은 포기하지 않고 전액장학금을 받아 결국엔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도 했죠. 아버지는 큰딸 희정이가 외국인과 결혼한다는 소식에 또 한 번 반대했어요. 한국에서 살기도 힘든데 외국에서 무슨 고생을 하려고 하냐? 네가 더 이상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희정이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는 참석하지 못했어요. 딸아이는 저라도 오라고 비행기표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남편이 못 가게 하더군요. 저 혼자 미국을 가는 것이 두려웠고 남편이 저렇게 꿍하고 있으니
가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바보 같았습니다. 남편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무슨 말만 나오면 성질 부리던 것을 다 받아주고 살았던 거예요. 나 혼자라도 결혼식에 다녀왔다면 큰딸 마음에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희연이의 행복을 빌어줄 뿐이었죠. 아들 영수와 막내 희연이도 무난하게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자식들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나이면 친구들과 술 마시고 놀러 다녀도 이상하지 않을 때인데 요즘은 취업 준비도 전쟁 같은지 방학이 되면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독립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가슴이 뿌듯했죠. 그때 저는 제가 무슨 복을 이렇게나 많이 받아 아이들이 사고도 안 치고 야무지게 제 갈 길을 가나 싶었습니다. 제 아들 영수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큰 기업에 당당히 입사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똑똑하고 열정적이던 모습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죠. 딸 희연이도 오빠에게 뒤지지 않으려는 듯 은행 입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희연이는 늘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주변의 신뢰를 얻던 아이라 합격 소식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남매가 졸업과 동시에 취업까지 성공했다는 사실에 저는 하늘을 날듯 기뻤습니다. 부모로서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죠.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두 아이가 한 해에 이런 큰 성과를 내다니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하며 독립해 갈수록 우리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될 줄은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자식들의 성공이 우리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멀어지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두 아이는 대학을 다니는 동안엔 집에서 지냈지만 취업 후에는 각각 독립하여 일터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한꺼번에 두 아이가 집을 떠나니 집안이 한순간에 조용해지고 마치 텅 빈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흔히 말하는 빈집 증후군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아이들이 떠난 이후로 갑작스레 찾아온 적막함에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그리웠어요. 보고 싶고요. 아이들이 집에서 복작거리던 소리, 웃음소리, 심지어는 다투던 소리조차도요. 하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한 아이들은 너무나 바빴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이 많아서 그런 거겠거니 했죠. 영수는 대기업 신입사원으로 야근이 잦았고 막내 희연이는 은행 업무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주말이면 집에 오겠지 싶었는데 주말에 오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보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전화는 자주 하겠지 싶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어쩌다 한 번 전화를 하면 아이들은 마치 바쁜 일상 속에서 억지로 시간을 내는 듯 서둘러 끊기 일쑤였죠. 영수야, 오늘은 일찍 퇴근했니? 아니에요, 엄마. 아직 회사에요.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요.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건강도 챙겨야지. 네, 알겠어요, 엄마. 그런데 지금은 오래 통화하기 힘들어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는 말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막내 희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희연아, 주말에 집에 올 거니? 이번 주말은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못 가요. 그래. 다음 주에는 올 수 있겠니? 다음 주에는 은행 연수가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 나면 갈게요. 이해했어요. 이제 막 회사 생활을 시작했으니 정신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다들 일이 바쁘니까 그런 거야.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간격은 더 멀어졌습니다. 명절에 잠깐 얼굴 비추는 것이 전부가 되었고, 심지어 그마저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명절이 가까워지면 설레고 기대됐어요. 온 가족이 함께 웃고 떠들며 식사하던 모습이 떠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명절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이 앞서더군요. 이번에도 못 온다고 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요. 아이들을 향한 그리움이 점점 쌓여가는 와중에 제 마음속 외로움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게 다 저희가 열심히 키운 아이들이기 때문일까요? 잘 자라주었기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에 그들의 성공이 오히려 저와의 거리를 멀게 만든 건 아닐까 하고요. 이런 생각들을 안 하려고 해도 혼자 남겨진 시간 속에서는 자꾸만 그런 고민들이 떠올라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겠지? 스스로에게 위로를 건네지만 그리움은 쉽게 가시질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 영수는 대기업의 중간 관리자가 되었고, 희연이도 은행에서 착실하게 경력을 쌓아 나갔습니다. 두 자식 모두 거친 사회생활을 버티며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주변에서는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고 칭찬이 자자했고, 이웃들이 만날 때마다 부러움에 한마디씩 건넸지만 마음속으로는 씁쓸함이 가득했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식들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승진을 하고 책임이 늘어날수록 자식들은 점점 더 바빠졌고, 저와 연락하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전화도 거의 없었어요. 2달에 한 번이라도 연락이 되면 다행일 정도였습니다. 그마저도 항상 제가 먼저 전화를 해야 했죠. 제가 전화를 걸 때면 아이들은 조금 귀찮다는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희연아,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엄마, 지금 월말이잖아. 월말에 은행이 얼마나 바쁜데요. 나 힘들어. 밥은 잘 먹고 있는 거야? 집에 반찬은 있어? 집에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혹시 반찬 같은 거 보내지 마세요. 보내도 어차피 못 먹어요. 영수야, 바쁘니? 네, 엄마. 지금 길게 통화는 어려운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다. 그냥 잘 지내나 해서 전화했지.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요. 하지만 아이들이 나중에 전화를 하는 일은 거의 없었죠. 명절에도 잠깐 얼굴을 비추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영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걸려온 아들의 전화에 너무 반가웠죠. 하지만 그 기대는 곧 황당함으로 바뀌었죠. 엄마,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영수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워낙 연락이 뜸했으니 연애를 한다는 이야기도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귀는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덜컥 결혼을 약속했다고 하니 부모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죠. 아니, 화가 났습니다. 가슴이 떨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순간 깜깜해졌어요. 그래도 애써 밝은 목소리로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그래. 상대는 어떤 사람이니? 얼굴도 못 보았는데. 회사 동료예요. 어머니가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부모한테 통고처럼 말하는지 굉장히 속상했어요. 그래도 꾹 눌러 참았습니다. 내가 뭐라 한들 들을 것 같지도 않고 이제 와서 값 내놔라 뭐 내놔라 할 것도 없으니까요. 마음에 생긴 속상함만 삼키고 있었죠. 아들의 결혼 소식에 얌전하던 남편은 버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결혼할 사람이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야지. 부모가 허수아비인가 보지. 몹쓸 놈. 당장 전화해봐. 여보,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요? 예쁜 아가씨라고 하니 기다려봐요. 하며 겨우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여자친구를 소개받고 상견례를 하고 일사천리로 결혼식도 진행되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과 같은 회사라 그런지
아들만큼 바빠 보였죠. 결혼식은 순식간에 진행되었습니다. 저희가 아들한테 집 한 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결혼 자금을 좀 준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더군요. 둘이 버는 걸로 충분하다고 하면서요. 내심 다 컸구나 하면서도 금전적으로 제대로 해주는 것이 없으니 속으로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부모라도 잘 나가는 자식한테 그런 감정이 생기기도 하더군요. 역시 부모라도 돈이 있어야 하나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알뜰하게 모았으면서도 자식한테 똑 부러지게 해줄 만한 경제적인 여유는 없었으니까요. 결국 결혼식 날마저 아들의 태도에 서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저와 남편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결혼 준비 과정부터 결혼을 할 때까지 아들 내외와 저희의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들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 아들은 어머니, 아버지, 오늘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바빠서 잘 들리지도 못했어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뵐게요. 죄송해요. 했습니다. 큰딸 결혼식에도 못 가보고 아들 결혼식에서는 손님 같고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결혼식에 친척분들도 많이 부르지 않아서 특별시 인사할 사람도 없었고 꿔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맨 앞에 조용히 앉아 결혼식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차돈댁은 꽤 부유한 집인지 하객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떠들썩했습니다. 차돈댁 내외가 저희 아들을 잘 챙기고 좋아하는 것 같아서 마음은 다행이다 싶었지만 왠지 마음 한켠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사돈 자식이 되겠네. 남편은 별말 없이 결혼식 내내 조용히 있더군요. 원래도 말이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런 경사스러운 날까지도 입 다물고 있네 하는 미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더군요. 우리 둘이 눈이 마주치자 약속이나 한 듯이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편의 눈물을 보았네요. 택시 안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저희들끼리 잘만 살면 되지 뭐. 속으로 그 말만 계속했습니다. 막내 딸 희연의 경우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오랜만에 희연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엄마, 저예요. 정말 오랜만이구나. 잘 지내고 있어? 네. 엄마, 그게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희연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가슴이 쿵쾅거렸죠. 왜? 무슨 일 있니? 저 결혼했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이라니 아무 이야기도 없었는데 언제? 어떻게? 준기 오빠랑 혼인신고했어요. 준기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희연이가 몇 번 언급한 적 있는 직장 동료였죠. 그런데 알고 보니 준기라는 사람은 이미 한 번 결혼했었고 2살짜리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잠깐만. 희연아, 엄마는 이해가 안 가네. 왜 엄마한테 아무 말도 없었어? 그리고 그 사람은 애도 있잖아. 저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추지 못했습니다. 희연의 대답은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에 결혼식이 뭐가 중요해요.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서로 좋아하면 그걸로 됐죠. 우리는 그냥 조용히 하고 싶었어요. 준기 오빠 부모님도 외국에 계셔서 결혼식 없이 그냥 혼인신고만 한다고 했어요. 대신 신혼여행은 딸아이와 함께 좋은 곳으로 다녀오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희연아, 그래도 엄마는 너 결혼식 보고 싶었어. 축하도 해주고 사진도 찍고. 희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에게는 미안해요. 그냥 축하해 주세요. 그래도 전 정말 행복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희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축하해 달라는 그녀의 말에도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막내 희연이까지 이럴 수가 있는지. 먹을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소소하지만 평생 열심히 일하는 남편과 함께 아이들 셋을 키우며 그래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우리 가족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던 걸까요? 아이들을 잘못 키운 걸까요? 남편의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아이들이 질려서 하나둘씩 떠난 것일까요? 아니면 엄마인 나의 무능함이 그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걸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허망하기만 했습니다. 하루하루 밥을 먹고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그저 집안일만 반복하며 살아가는 제 삶이 너무나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희정이, 영수, 희연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며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이들이 이제는 저를 외면하고 각자 삶 속에서 나를 지우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눈물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쌓인 서러움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나는 정말 무슨 잘못을 했던 걸까?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 질문은 대답을 찾을 수도 해답이 될 수도 없는 막막함 속에 머물러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얼마 후에 저는 희연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막내야, 엄마야, 어제는 엄마가 너무 흥분해서 미안해. 그래도 너의 결혼을 축하한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며칠 후에 고마워요라는 막내의 문자만 받았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자식들에게 간섭을 많이 했나? 그들의 삶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했던 게 자식들을 멀어지게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한 번 온다던 영수에게서 연락이 한참 동안 없어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야,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어쩌죠? 주말에 중요한 골프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은 후 서운함이 가득 밀려오더군요. 제 아들이,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이 이제는 저를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막내딸 희연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한 번은 희연이 생일이라 축하한다고 연락을 했더니 엄마, 고마워요. 그런데 지금 회사 회식 중이라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남편이 회사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날 아침 늘상 하던 대로 아침밥 챙겨 먹고 항상 들고 다니던 작은 서류 가방 들고 나갔는데 무심히 나가던 남편의 등 뒤에 잘 다녀와요. 나의 인사말에 아무 대꾸도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던 남편이었는데 말이죠. 남편이 쓰러졌다는 소식은 말 그대로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허둥지둥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뇌출혈이라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발밑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멈추지 않는 눈물을 애써 닦으며 떨리는 손으로 영수와 희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가 위급하시다며 빨리 와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그 순간마저도 아이들은 저희 곁으로 올 수 없었습니다. 영수야, 내 아버지가 큰일 나셨어. 쓰러지셨어. 지금 위독하다고 하는구나. 당장 병원으로 와라. 뭐라고요? 어떡하죠? 저 지금 해외 출장 중이에요. 당장 못 가는데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갈게요. 막내 희연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쓰러지셨다고요? 얼마나 위급하신데요? 저 지금 본사 컨퍼런스 중이라 바로 가기 어려워요. 끝나고 바로 갈게요. 남편의 마지막은 결국 제가 혼자 지켜봐야 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산소 호흡기를 낀 채로 겨우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남편의 마르고 차가워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음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쥐고 얼굴을 바라보니 편안한 표정이더군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돈 버느라 고생 안 해도 되겠네요. 하고 싶은 말 참느라 속이 많이 아팠죠? 이제 쉴 수 있어요. 여보, 지난날 여러 보살피느라 고생했어요. 고마웠고, 미안했어요. 의사는 어두운 표정으로 뇌사 판정을 내렸고 결국 호흡기를 떼더군요. 그 자리에서 저는 오열하며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희연이 병원에 도착한 건 남편이 떠난 지 몇 시간이 지난 뒤였고 영수는 다음 날 오후에야 도착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은 말 그대로 쓸쓸함과 공허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멀리 있는 큰딸 희정은 미국에서 남편 건사하느라 애들 학원 보내느라 당장 올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울면서 제 걱정을 했습니다. 희연은 장례식 내내 형식적으로 절차를 따랐을 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편 성격이 무뚝뚝하다고 해도 막내라고 많이 챙겼는데 말이죠. 아들 영수는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바빴고요. 자식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깊이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저 치러야 하는 일종의 의무 행사같이 느껴졌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중에도 전화로 업무를 봐야 하는지 연신 들어갔다 나왔다 했습니다. 떠나간 남편이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건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아이들은 모르는 걸까요? 그저 돈에 팍팍하고 돈 버느라 아이들에게 무심했던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오해 아닌 오해 때문에 제 남편은 그렇게 헛헛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자식들은 간단히 인사만 남기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저 회사에 복귀해야 해서 지금 가볼게요. 괜찮으시겠어요? 엄마, 저도 이제 그만 가볼게요.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가서 연락할게요. 그 말을 남기고 자식들은 떠났고 저는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은 갑자기 너무 크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밤이면 남편의 빈자리를 보며 울음을 삼켰죠. 그날 이후로 자식들과의 관계는 더더욱 소원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서서히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몇 달 후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남편 없이 처음 맞는 생일은 왠지 모르게 텅 빈 것 같았어요. 결혼 내내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아니 한순간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니 제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말없이 항상 제 곁을 지켜주던 남편이 제게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그제야 조금 알게 되었어요. 활달하고 말이 많아 와이프와 대화를 많이 나누는 부부들을 보면 속으로 부러워했고 얌전한 남편을 만난 게 너무 싫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아왔던 남편 탓에 저의 일생이 돈에 짓눌려 살아야 했다는 원망도 오래도록 품고 살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남편이 떠난 빈자리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당연했던 그의 존재가 이제는 너무도 그립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생일날 아침, 여느 때처럼 침묵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선물해 주었던 조그만 거울 앞에 앉아 제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제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애자야, 생일 축하한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생일 아침을 차려 먹으며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자식들이 축하 문자를 보냈을까 한참을 확인했지만 화면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남편 없이 맞는 첫 생일, 아이들과의 연락도 끊겨버린 지금, 저희 세상은 말 그대로 텅 빈 집 안에 고립된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자꾸 가라앉아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여기저기 개나리꽃이 활짝 피어 있더군요. 남편과 함께 걸었던 그 길을 혼자 걸으니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그의 발걸음 소리가 그리워졌고 조용히 피어 있는 꽃들조차 쓸쓸해 보였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다가 배가 고파지더군요. 집에 들어가 혼자 차려 먹는 것도 궁상스러울 것 같아 집 근처 중국집에서 짜장면 하나 먹고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연락도 없었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영수와 희연이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고요한 집 안에서 혼자 케이크를 준비하며 생일 초를 하나하나 켰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속삭였어요. 애자야, 생일 축하해. 다음 생일에는 아이들이 잊지 않고 축하해 주겠지. 그렇게 혼자 생일을 보내며 조용히 생일 초를 불어 껐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잠시 스쳤어요. 하지만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내려놓고 말았죠. 귀찮아할지도 몰라. 하는 생각에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나 외로운 생일을 보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이들이 기억해 주길 바라는 희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점점 무거운 한숨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쓸쓸한 생일을 보낸 뒤 몇 주 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집 근처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채소며 생선이며 이것저것 사느라 정신이 없었죠. 김치가 떨어져 간다는 생각에 배추를 사려고 발걸음을 옮기던 그 순간 길 건너편에서 영수를 발견했습니다. 영수는 회사와 가까운 곳에서 자취 중이었기에 이 근처에서 보게 될 거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영수를 크게 부르며 길을 건너갔어요. 영수야, 이게 얼마만이니? 엄마를 보고도 몰라보네. 기쁜 마음에 발걸음이 더 빨라졌고 영수에게 다가가 반갑게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손이 닿기도 전에 영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지는 걸 보았어요. 그의 눈빛엔 어색함과 불편함이 서려 있었고 제 기쁨은 찰나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 엄마, 여기서 만나네요. 저 오늘 고등학교 동창이랑 잠깐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급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차갑고 목소리에서는 서둘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엄마는 그냥 장 보러 나왔어.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워서.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며 어렵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영수는 제 당황한 표정을 읽었는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둘러 말을 덧붙였어요. 네, 저도 반가워요. 근데 정말 약속 시간이 임박해서 다음에 봬요. 그렇게 말하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그대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에게 내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이 이제는 저를 피하고 있다는 현실에 온몸이 떨렸어요. 도대체 왜 저를 그렇게 피하는지 이유라도 알 수 있다면 속이 조금이라도 시원할 텐데 무슨 큰 불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저 추측만 해보았습니다. 집 가까이까지 와서 엄마를 안 보고 가는 것이 내심 마음에 걸렸을까? 그런 이유라면 차라리 다행일 텐데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얼마 남지 않은 재산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린 걸까?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홀로 된 엄마를 혼자 살게 두는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일까?
내가 한 번도 그런 걸 요구한 적도 없고, 오히려 아이들이 부담을 느낄까 봐 조심했던 건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인지 물어볼 용기도 답을 들을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냥 내 스스로 생각해보고 또 혼자서 위로할 뿐이었죠. 그렇게 혼자 추측하고 고민하면서도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는 질문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를 귀찮아하고 멀리하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더군요. 혼자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영수야. 엄마야. 어제는 미안했구나. 네. 저도 좀 놀랐어요. 네가 너무 반가워서 그랬어.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식사라도 할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들의 무심한 대답이 들려왔죠.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시간 날 때 연락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다시 가슴이 아파왔지만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래. 알겠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기고. 네. 그럼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 아들에게 이렇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자식들에게 연락하는 것을 자제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웃을 만나거나 친구들을 만날 때면 아직도 저는 자식과 연락이 잘 되는 척하며 자식 자랑을 했죠. 애자야, 너희 애들은 어떻게 지내?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고 했었지? 참 든든하겠다. 응, 그렇지. 우리 영수가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했어. 와, 대단하다. 역시 잘 키웠으니 그렇지. 그런데 요즘은 자식들이 너무 바빠서 자주 못 봐. 하지만 명절이나 생일 때는 꼭 찾아와. 저번 주 토요일에 내 생일이었는데 저녁에 같이 밥 먹고 왔어. 저번 주 토요일? 지나가다가 너 중국집에서 혼자 밥 먹는 거 봤는데.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주변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것 같았죠. 친구들의 표정이 놀람에서 의아함, 그리고 연민으로 바뀌어 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결국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던 저는 사실을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참 부끄럽더군요. 미안해, 다들. 사실은 내 자식들이 나와 연락을 끊은 지 오래됐어.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거짓말을 했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동정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누군가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저는 너무나 창피하고 비참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두려워졌습니다. 마치 제 모든 거짓말이 드러난 것 같았고 동정 섞인 시선을 받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친구들의 따뜻한 위로도 괜찮아. 다들 그래. 라는 말도 저에게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들이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내가 왜 자식들이 떠난 사실을 숨기려 했을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어요. 그러나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두려움과 외로움이 그 모든 행동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들 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혹시 나를 뒷담화하고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결국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 제가 밤을 새워가며 아프던 아이들을 간호하던 장면, 학교 발표회에서 환하게 웃던 아이들의 얼굴, 명절 아침에 온 가족이 모여 북적이던 풍경들. 그 모든 순간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자.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다는 건 그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 뒤로 제 마음은 더욱 황폐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갑자기 배에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된 것이라 생각하고 소화제를 먹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픔을 참으며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마셨지만 소용없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땀이 비 오듯 흘렀고 숨쉬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혼자 아파하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결국 119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증이 너무 심해 바닥에서 뒹굴다시피 하고 있을 때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어요. 그들이 저를 구급차로 옮기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는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자식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응급실 도착 후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가 급성 맹장염이라고 하더군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보호자분께 연락드릴까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자식들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혼자 살아서요. 제 입에서 나온 이 거짓말에 스스로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정한 미소를 띠며 그럼 괜찮으세요?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수술 동의서에 스스로 사인을 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수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모른 채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걸까?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자식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희정아, 영수야, 희연아. 저도 모르게 이름을 속삭였지만 그 이름들은 텅 빈 병실 안에서 메아리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맹장이 터지기 전 빠르게 병원에 도착해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제 첫 번째 시선은 병실 문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문은 조용히 닫혀 있었고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는 가족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환자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 순간의 외로움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하얀 천장과 텅 빈 병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발자국 소리만이 저와 함께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햇살은 따스했지만 그 따뜻함이 저에게는 닿지 않는 듯 했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신가요? 간호사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그제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더 큰 아픔이 숨겨져 있었어요. 아픈 건 배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수술 후 몸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속 상처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저는 계속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자식들이 제 부재를 눈치채고 연락하지 않을까? 아니면 동네 이웃이라도 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자식들에게 연락해 주지 않을까?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결국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끝없이 넓어 보였지만 제 마음속은 점점 더 좁아지고 어두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저 넓은 하늘 아래 우리 자식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엄마 생각은 전혀 안 나는 걸까? 눈앞의 풍경은 한없이 평화로웠지만
제 가슴 속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허전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침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어요. 퇴원하시는 날인데 가족분은 안 오시나요? 그 말에 한순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고 담담하게 대답했죠. 아니에요. 제가 혼자 살아요. 혼자서도 괜찮아요. 입에서 나온 말과는 달리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간호사는 다정하게 웃으며 저를 부축해 주더군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해내실 거예요. 그래도 힘드시면 언제든지 병원에 연락하세요. 그 말에 마음 한편이 조금이나마 위로받는 듯 했지만 동시에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은 이제 남의 손길 뿐이라는 사실을요. 이제는 담담한 마음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제 마음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듯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죠. 집에 도착하자 별다른 생각 없이 병원에서 가져온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밝게 웃고 있는 제가 있었고, 제 옆에는 항상 조용히 저를 지켜주던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의젓한 첫째 딸 희정이와 아들 영수와 살갑던 막내 희연이가 서 있었죠. 한때는 애틋하고 그리운 마음으로 바라보던 사진이 이제는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저 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는 생각과 함께 원망스러운 마음도 스쳤습니다. 병원 봉투에서 처방전을 꺼내던 중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감기에 걸리면 밤새 간호했던 기억이요. 작은 이마에 시원한 수건을 올려주고 정성스럽게 죽을 끓여 먹이던 그 시간들. 그때는 그게 제 당연한 역할이라 여겼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시절의 애틋함도 지금의 원망도 모두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더군요.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혼자서 약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 인생에 자식들이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하나. 하지만 그런 결심을 하려니 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지난 우리 부부의 인생이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연락도 없더군요. 그 고요한 화면이 마치 지금의 제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은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하지만 정작 저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끝에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벗어나 여행을 떠나자. 나 자신을 위해 처음으로 무언가를 해보자. 다음 날 아침 가방에 몇 벌의 옷과 필요한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기차표를 끊으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부산에 도착하자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해방감,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가득 찼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짠내 나는 바닷바람이 제 폐 깊숙이 들어오는 느낌이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상쾌했어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발길 닿는 대로 오래 걸었습니다.
부산 어느 동네의 울창한 숲길을 따라 걸으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기도 하고 앞으로의 삶을 상상하기도 했어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부산의 전경은 너무도 멋졌고 처음으로 온전히 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밤에는 유명한 부산 밤바다를 거닐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오징어를 가득 실은 배가 항구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눈부신 불빛 아래에서 일꾼들이 땀을 흘리며 활기차게 움직이는 모습이 생명력이 넘쳐 보였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내 인생도 이렇게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여행을 하며 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매달리지 않기로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간섭하지 않으며 저 또한 제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심이 쉬웠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고 그만큼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여행의 마지막 날, 저녁 햇살이 바다 위를 은빛으로 물들일 때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속에 떠오른 자식들의 번호를 한참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리고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눈물이 천천히 흘렀지만 이번에는 가슴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안도감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제 손목을 조여왔던 사슬을 풀어낸 듯한 자유로움이 몰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자식들을 놓아준 겁니다. 버렸다는 표현은 제 감정을 설명하기에 부족해요. 그들의 선택과 삶을 존중하며 제가 집착했던 마음의 끈을 풀어준 거죠. 그리고 드디어 저도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 결심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밤을 뒤척이고 셀 수 없이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남편과 자식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라는 한 사람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그리고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른다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설렘이 두렵지 않아요. 뒤로 돌아볼 수 없는 지나간 시간을 정리하고 이제는 새로운 길 위에 발걸음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고 난 뒤 제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집안 곳곳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들을 정리했어요. 대신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로 벽을 새로 꾸몄죠. 부산 밤바다의 환상적인 불빛, 짙푸른 숲, 탁 트인 바다 풍경이 집안을 환히 밝혔습니다. 사진을 볼 때마다 설레는 마음이 차오르고 제 집이 이제야 비로소 나만의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꿈꿔왔지만 미뤄왔던 취미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꽃꽂이 교실에 등록해서 처음에는 어색한 손짓으로 꽃을 만졌지만 시간이 흐르며 제법 보기 좋은 작품도 완성하게 되었죠. 처음엔 가만히 있는 꽃조차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점차 꽃이 전하는 평화로움을 느끼며 저도 모르게 웃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모든 것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어요.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홀로 식당에 앉아 밥을 먹는 것도 쉽지 않았죠. 하지만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잃어버렸던 저 자신을 찾아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단순히 이해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혹자는 자식을 포기한 엄마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나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식들도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 역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듯 저 또한 제 인생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제는 저는 또다시 짐을 꾸려 새로운 여정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한 여행을 시작해 보려 해요. 이후에 저는 부산으로 이사했어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부산으로요. 제가 무슨 용기로 부산으로 옮겨와 살았는지 저도 놀란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제가 평생 굳은 결심 한 번 없이 살아왔지만 마음을 정리하니 모든 것이 가벼워졌어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마음이 편하다는 것은 순리를 거스르지 않았다는 것이겠지요. 저희 소중한 자식들을 아직도 사랑하고 그리워한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몇 번 전화하는지 부모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따지지 않습니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 아이들은 부모를 돌보지 않는 못된 자식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활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부모 생각은 때가 되면 하겠죠. 그때가 제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아닐 수도 있고요. 저는 저의 하루를 채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 크게 한번 웃는 일 만드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감동이 있는 사연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